아직도 교과서 외우나요? 달달 외우는 거 너무 힘들지 않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인쌤이에요. 뿅!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은 처음으로 이렇게 책장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책장 앞에서 촬영하는 이유는 바로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싶어서랍니다. 자, 선생님이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줄 영상은 바로 시험 문제 출제와 관련된 영상입니다. 와! 자, 선생님, 시험 문제 출제 영상이라니 시험지 보여주시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 아마 한 번쯤, 아니 수천 번은 선생님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어떤 시험 문제를 내는가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봤을 거예요. 선생님도 당연히 여러분 만날 때, 학창시절 때 늘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똑같은 학창시절을 겪고 뿐만 아니라 제가 임용 후 교사가 된 교육 경력을 포함해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매해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어디서 내는지 득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 여기서 시험 문제 내는 거구나. 여기서 이런 문제 내겠구나 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출제 원리를 깨달았다고 할까요? 이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임용도 한 번에 붙을 수 있었던 거고 수많은 수능이나 모의고사도 빠르게 풀 수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깨달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도, 학생인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들의 영업 기밀인 출제 원리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귀 쫑긋하고 과연 시험 문제 출제 원리로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귀를 잘 열어두고 한번 들어볼까요? 선생님은 시험 문제를 낼 때 이걸 가장 먼저 고려한다. 첫 번째, 드등. 바로 요겁니다. 요거. 바로 목차, 차례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제 영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시험 공부할 때 뭐부터 공부하나요? 어디서부터 공부를 시작하나요? 아마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것들을 잘 적은 필기부터 볼 거예요. 요렇게 필기들부터 먼저 열심히 보겠죠. 혹은 단원의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열심히 볼 거예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읽다가 또 중요하게 선생님이 밑줄 치라고 한 부분은 또 열심히 이 부분들을 막 보겠죠. 즉, 여러분들은 어느 것부터 공부해야 되는지,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고 먼저 봐야 되는 건지를 모른 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별표가 나오면 그 부분을 또 열심히 보겠죠. 물론 열심히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어디서 시험 문제를 내는지 알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냥 무턱대고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만 공부를 했다가는 삽질을 할 수도 있답니다. 우리는 스마트하게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과연 어디서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느냐? 선생님은 시험 문제를 낼 때 마음 끌리는 대로,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아닙니다. 시험 문제는 단원별로 고르게 출제가 되어야 하며 학습 목표와 학업 성취를 잘 지키면서 시험 문제를 내야 합니다. 그 말은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고 학습 목표는 무엇인지, 아이들이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이 단원에서 이것만큼은 꼭 알고 가야 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고려하고 시험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 목차, 차례입니다. 자, 영어 교과서로 한번 예시를 보여줄게요. 지금 이 영어 교과서는 여기 제일 앞 표지에 보면 이런 컨텐츠가 적혀 있는데 단원명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그 단원에 따른 listening, speaking 회화 표현은 뭔지, reading은 뭔지, grammar and writing은 뭔지, team project는 무엇인지 이런 하위 체계인
소단원이 적혀 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영어 교과서는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단원인 6단원을 확인한 다음 소단원인 listening and speaking의 회화 표현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축하, 유감 표현하기, 감정 표현하기. 이게 목차에 나왔다라는 건 이 회화 표현을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는 거고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축하, 유감 표현하기라는 그 표현 회화법을 공부해야 되고 감정을 표현하는 회화 표현을 꼭 공부를 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리딩을 볼게요. 6단원의 하위책인 리딩의 제목으로는 One Lucky Sunday라는 내용이 나오나 봐요. 근데 이거는 고가구 판매상에 관한 문학작품인가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학작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이 문학작품이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는지를 꼭 알아야 하고 그게 바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겠죠. 자, 그리고 grammar and writing, 문법과 쓰기를 볼게요. 문법과 쓰기에는 head pp라는 head pp 시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what이라는 what 관계대명사 이 두 가지가 나왔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6단원에서 꼭 공부해야 되는 게 head pp와 관계대명사 what이고 선생님은 이 두 개를 바로 시험 문제에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법 시간에 선생님이 사형식 동사를 6단원에서 가르쳐 줬다고 해서 사형식 동사를 열심히 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6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은 head pp와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사형식 동사, 삼형식 동사 다양한 걸 설명해 주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head pp와 관계대명사 what을 먼저 공부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예시로 이 역사 교과서를 한번 보여줄게요. 이 역사 교과서에도 차례라고 해서 컨텐츠 혹은 목차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큰 대단원으로 근대 국가 수립운동과 국권수호운동이라는 말이 적혀 있으며 중단원은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리고 그 중단원의 하위 체계인 소단원에는 첫 번째로 안팎의 어려움에 처한 조선이라는 소단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소단원의 제목이 안팎의 어려움에 처한 조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선의 안 상황은 어땠는지, 바깥 상황은 어땠는지 이 두 가지를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당시 대내적인 상황은 어땠으며 대외적인 상황은 어땠는지를 공부해야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시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신미양요, 병인양요, 병인박해와 같은 대외적인 상황을 묻는 질문들이 나왔던 거예요. 괜히 신미양요를 물어보는 게 아니랍니다. 목차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목차에서 안과 밖의 어려움을 일컫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밖의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공부해둬야 되는 거고 바로 그게 시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 공부를 시작한다? 그러면 반드시 목차부터 확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목차를 보고 내가 뭘 공부해야 되겠구나. 어떤 것들을 내가 찾아봐야 되겠구나. 어떤 것들을 내 목표와 방향으로 설정하고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공부할 시간이 얼마 없다 하는 친구들은 이 목차만 제대로 보세요. 목차만 제대로 보고 이 목차의 내용을 제대로만 공부한다면 70점, 80점은 나올 겁니다. 선생님은 시험 문제를 낼 때 가장 먼저 이걸 고려한다. 두 번째, 바로 시험 범위와 시험 출제의 문제 수입니다. 에이, 그건 나도 말할 수 있겠다. 그걸 누가 몰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걸 잘 들여다보면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시험 범위가 3개의 단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시험 출제 문제 수는 24문제라고 해볼게요. 선생님들은 특별히 중요한 단원이 있지 않는 한 단원별로 골고루 시험 문제를 내려고 하세요. 그러면 한 개의 단원에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문제 수는 몇 문제가 될까요? 그렇죠. 8문제죠. 한 단원에 8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보여드린 영어로 예시를 보여드리면 회화 표현이 2개고 문법 표현이 2개니까 회화에서는 각각 하나씩 해서 2문제가 나올 거고 문법 표현에서는 각각 하나씩 2문제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럼 4문제가 남겠죠. 4문제는 아마 읽기 지문에서 나올 겁니다. 특히나 읽기 지문이 길기 때문에 여기 회화나 문법에서 내는 문제 수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리딩의 지문이 총 4페이지가 된다고 하면 확실하게 리딩에서는 4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한 페이지당 한 문제씩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6단원에서는 축하, 유감 표현하기 문제 하나 나오고 감정 표현하기 문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리딩에서는 한쪽당 한 문제씩 나오고 문법에서는 헤드 PP 문제 하나, 완 문제 하나가 나오겠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리딩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에 한 문제씩 나온다고 했을 때 리딩 첫 번째 페이지에서 문제 하나, 리딩 두 번째 페이지에서 문제 하나, 리딩 세 번째 페이지에서 문제 하나, 리딩 네 번째 페이지에서 문제 하나 가 나온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각각의 페이지에서 선생님이 중요하게 다룬 것들을 우선적으로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그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번에는 역사교과서로 예시를 보여줄게요. 역사교과서의 1단원에서는 총 4개의 중단원이 나오고 있으며 소단원의 개수를 세어보면 총 10개가 됩니다. 자, 여기서 8문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이 10개의 소단원들은 각각 하나씩 나오거나 아니면 2개의 단원이 합쳐져서 하나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선생님이 진도를 빠르게 나간 부분, 교과서의 내용이 다소 짧은 부분은 묶여서 문제가 나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한번 교과서를 잘 뒤적거리면서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잘 떠올려 보면서 어떤 게 묶일 가능성이 높은지를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한 문제씩 나오는 거죠. 갑신정면 문제 하나 나오고 동학농민운동 문제 하나 나오고 근대개혁, 이를테면 갑오개혁 문제 하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는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내는지를 공부해 봤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그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공부 완전 꿀팁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시험 공부를 할 때 바로 개요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요도. 자, 개요도가 뭐냐? 바로 요런 겁니다. 자, 요런 걸 바로 개요도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신간회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작은 소단원으로 배경, 전개, 내용, 의, 해소라는 총 5개의 작은 소단원을 가지치기를 했죠.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또 3개로 가지치기를 했고 이 전개도 2개의 개념으로 가지치기를 했으며 내용도 보시면 창립 이념, 주요 활동이라는 내용으로 2가지로 가지치기를 했어요. 이런 걸 바로 개요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할 때 이 개요도를 작성하라는 건데 과연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건지 지금부터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목차를 바탕으로 개요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목차를 보면서 여기다가 큰 테두리, 큰 틀을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1단원에서는 근대, 국가, 수립운동, 국권 수호 운동을 공부한다고 하면 첫 번째로는 흥선대원군의 집권과 개항이겠죠?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목차를 그대로 베껴 쓴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소단원이 바로 안팎의 어려움에 처한 조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개요도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안팎의 어려움에 처한 조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안과 밖을 2개로 이렇게 나눠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의 어려움은 뭔지, 밖의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는 거죠. 자, 안의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는 이제 교과서를 보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교과서를 잘 보면 안의 어려움으로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도 정치,
하나는 삼정의 문란. 밖의 어려움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중국과 일본, 베트남의 개항이 있었고 또한 병인박해, 병인양요, 신미양요 요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자, 세도 정치의 어려움으로는 어떤 게 있었는지 또 세분화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세도 정치 넘어가고 삼정의 문란부터 조금 설명을 해주자면 삼정의 문란은 세 가지 측면에서 그게 바로 조세, 공납, 역이라는 삼정에 대해서 문란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를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두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밖의 어려움으로는 병인박해, 병인양요, 신미양요가 있는데 그것들이 각각 무엇인지 또 구체적으로 적어 나가는 거죠. 지금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첫 번째로는 대단원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점점 중단원으로 내려가서 소단원으로 내려온 다음에 그 소단원에서는 또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 각각의 개념들은 또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그 내용은 또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계속해서 점점 하위 집단으로 가지치기를 해나가고 있죠. 여기도 지금 점점 구체적인 것들로 미시적인 것들로 정리해 나가고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지치기이면서 개요도 작성하는 거예요. 인지심리학자 밀러의 매직 넘버 7에 의하면 인간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의 개수는 최대 7개까지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7개를 장기 기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연상, 의미부여, 논리적 관계 요런 활동들을 거쳐야만 장기 기억으로 극대화될 수 있다고 해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의하면 학습 자료들이 의미 있게 서로 연결이 되었을 때 장기 기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무작정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하나하나 쌓기식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크게 틀을 잡고 그 틀에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어떤 것들이 중요한 건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큰 틀에서 가지치기를 하면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점점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이 개요도 작성이 여러분들의 학습 자료, 학습 개념들을 유기적으로, 조직적으로 연결지어서 저절로 암기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하나만 공부했을 뿐인데 이 수많은 가지치기한 것들이 저절로 연결이 되면서 조직적으로 유의미한 연결로 다 기억이 되는 거죠. 암기가 굉장히 수월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험 공부할 때 반드시 목차를 보면서 개요도를 작성하세요. 꼭 이렇게 공부를 해보세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 중요한 것들을 서로 미시적으로, 거시적으로 연결하면서 조직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새 만점을 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저도 고3 때 이렇게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개요도를 작성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고 임용도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던 거랍니다. 자,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여러분들 개요도 열심히 작성하면서 시험 공부 화이팅 하세요. 자, 그럼 오늘의 꿀팁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